제목부터 확 다가오는데 그러면 오늘의 쌤 여러분과 함께 한번 네. 모셔보겠습니다. 자, 쌤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이고 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인 김은규입니다. 플라자 프로젝트. 플라자 프로젝트면은 그 어디 호텔 이름 같기도 하고. 플라자라는 이름이 광장의 뜻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그 초당파적인 측면 각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존 전략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초당파적으로 고민하자. 초당파죠. 네, 오늘 쌤과 정말 쌤둥이 여러분들과 멋진 수업이 기대되는데 교수님, 올해가 정말 네. 상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정말 전쟁도 끝나지가 않고 좀 심각해 보입니다. 네. 지금 아마 국제정세는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네.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제 이란과 지금 폭격을 주고받을 정도로 지금 확전일로에 있고, 그리고 더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주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다 있어요. 세계 군사력의 2위, 3위, 그 다음에 한국이 5위쯤 된대요. 거기에다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여기 다 모여 있고요. 이 국가들이 서로 간에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대립하고 있고, 영토라든가 영해에 있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엄청난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떤 룰에 따라서 어떻게 이 전쟁을 억제할지, 어떻게 이 관계를 가져갈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네. 그 답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쌤, 그러면은 쌤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기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은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위기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안미 경중일해 가지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잘 살아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세계는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엄청나게 지금 그 역량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매 8년마다 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현실적으로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당면한 위협이라고 하셨는데,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니까 미국은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미국의 정책은 뭐냐면 자신의 제조업을 다시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죠? 중국, 그다음 대한민국, 인도, 대한민국. 독일. 맞아요. 사실은 한국이 제조업에 아주 강력한 역량을 가진 나라고, 아마 미국의 트럼프가 들어서면 네. 혹은 아니면 해리스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한국의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과거에는 한국의 기술이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을 가져다가 그걸 이제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중국의 기술이 우리보다 우수해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중국에 팔아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이제는 아주 빠르게 무너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피부에 확 닿게 지금 막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게요. 안타깝죠. 너무 힘들게 절망적으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이게 자,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부터 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배워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기 다 같이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되셨죠? 아,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상대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게을리하면 위험하지. 그건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등치로는 거의 선진국에 버금가는 군사력도 있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들만의 어떤 외교를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사실 강대국과 함께 잘 지내는 그런 관계를 당연한 걸로 여겨왔어요. 청나라하고 그랬고, 그다음에 일본에 속국이 됐고, 그다음 미국과의 관계를 그랬고, 그래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어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사실 당시에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사고가 너무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그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생존 게임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매운 진단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 네, 이쯤에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는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그렇죠. 이어갈까 해요. 자, 어떤 분께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질문. 네. 어우.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21살 대학생 최재용입니다. 쌤과 함께해서 예전부터 신냉전이란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냉전이라는 게 사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날 것 같은 군사적 긴장감이 많이 생길 때 냉전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냉전하고 지금 현재 신냉전하고 어떤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냉전이란 건 말이죠. 내가 살면 네가 죽고 내가 이만큼 얻으면 네가 이만큼 잃고, 그러니까 세계를 적과 우군으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념하고 군사력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면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신냉전은 핵이 있으니까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력을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경제가 곧 안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능력, 경제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신냉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지금 신냉전 아니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써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어떤 그런 강대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세계를 신냉전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신냉전을 주도하는 초강대국의 이익과 그 전략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냉전 말고 뭐 반대로 온전 뭐 이렇게 뭐 딴 거 뭐 냉전 땡전 뭐 땡전이요. 그거 안 하려고 했어요. 코미디언이 해야지 이런 거 언제적 유머를 하세요 수준 지금? 낮은 거부터 해야지. 저는 그냥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전략 경쟁. 그래서 그 시대는 이슈에 따라서 미중 간에 아무리 경쟁한다 할지라도 네.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울 것이 있고 협력할 건 또 하고, 그런 세계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면 뭐가 이제 제일 발현이 되냐면 네. 국제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본질적. 그게 뭐죠? 경제? 돈인가요? 돈?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밖에 몰라. 평화. 자기들 우선이겠죠. 자기 나라의 맞아요. 자국의 이익. 맞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 나만 좀 알아야 돼. 이걸 뭐라고 하지? 이기적이면서도 뭔가 눈치도 봐야 되고 가끔 이익에 따라서 나쁜 짓도 좀 해야 되고. 그걸 뭐라고 설명하지 마시고. 말고 단어가 뭐냐고요. 그게 안 나오니까 교수님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선생님? 예. 저는 그걸 사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악하게. 사악하게? 국제정치의 핵심은 생존이고요. 그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되고 도덕적입니다. 무섭다. 그 개인의 도덕과 네. 국가의 도덕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국가가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단은 네. 심지어는 도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사악함이라고 하죠.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 즉 기존의 국제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는 네. 바로 이 사악함들이 막
발현되는 겁니다. 모든 국가들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네. 그런데 어느 나라도 사실은 착한 척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면은 신냉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미국이나 중국조차도 신냉전이 아니다라고. 그런데 어떤 놈이 떡 나서서 현재 국면은 신냉전이야. 알겠다. 하고 한국. 북한? 우리나라 아닙니까? 정답이 뭔가요? 어딘가요? 현재 국면을 신냉전이라고 규정한 데는 북한입니다. 신냉전이 북한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핵 개발을 하면서 고립돼 있잖아요. 네. 신냉전이 되면 편가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북한을 살아남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신냉전의 구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아, 유리하군요. 네.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최근에 그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의 내용 안에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와, 러시아가. 네. В этой связ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не исключает для себя развитие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дписанным сегодня документом. 러시아와 같은 강한 국가를 조력적 동반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동기고 위대한 영광입니다. 이번에 양국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인 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서로를 규정했는데 이 조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포괄적이라는 개념이에요. 포괄적. 즉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군이 들어오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걸 북한하고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그런데 이제 대신 조항을 붙였어요. 제3자가 공격을 했을 때. 방어일 때. 예, 그러니까 오로지 방어적인 수단으로 전쟁을 할 때.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자극해서 우리한테 이거 안 주면 나 러시아하고 더 친해질 거야 하면서 하면 중국으로서는 네. 아니 나를 버리고 저 북한이랑, 새로운 애인을 찾아가 이 나쁜 놈 화낼 거야? 화낼 거야 뭐 이렇게 달갑지가 되는 거죠. 않군요. 지금 네. 유튜브 안 보신다더니 이미 채널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나한테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중국은 친한 척하면서 북한이 정말 필요한 거 안 줘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자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네. 북한이 필요하는 재래식 무기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줘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엄청나게 짜증나죠. 약 올른다. 그런데 러시아가 야 우리 무기 필요한데 대주면 네 필요한 거 에너지 싸게 주고 광물도 대주고 해줄게. 그래? 그러면 너하고 같이 손잡자. 그러니까 중국이 삐진 거죠. 자 그러면 북러 밀착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중국은 당연히 화낼 거야 하고 있는. 왜 화낼 거 양이죠? 무슨 형제 국가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한테 살짝 붙으니까 나 같으면 형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배신한 것 같은 느낌.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 그래도 더 잘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더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한반도에서 북한이 어떤 변수가 돼가지고 사고 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그냥 마치 그 꼭두각시처럼 내가 대전략이 있으니까 네. 니네는 절대 움직이지 마. 그리고 나한테 부담 주지 마. 나는 내 식대로, 내 이해대로, 내 계산대로 갈 거야.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중국은 안 듣는 겁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고 더.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사실 그 매력적인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세 번째 무역 상대국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먹잘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져요. 또 하나는 북러 간의 관계가 강화돼서 북한이 움직이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안보 협력이 강화돼요. 그건 중국이 정말 원하지 않는 거죠. 신냉전 원치 않는. 네, 맞아요. 신냉전을 중국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화되면 중국은 할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중국한테는 손해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국가 발전, 경제 이익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야 국내 안정이 되고 정치적 리더십도 확보되고. 한참 크고 있는데 지금. 쌤, 북한 입장에서 가장 변수라면 사실은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 대선 후에 이 북한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데 쌤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만약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당장 뭔가 국제관계에서 가져올 정치적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관심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은 좀 자신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훨씬 더 몸값을 높게 부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핵을 보유했고 그다음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겠죠. 미국에게. 이건 아마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혹은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조치를 아마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인정? 선생님 말씀대로면 사실상 카드를 오히려 북한에 지고 있다 그런 느낌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성격으로 봤을 때는 안 들어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군사적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핵을 가진 그 북한을.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그 용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를 미국의 정책으로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의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습니다. 비록 정확하진 않지만 워싱턴에 때릴 거 시카고나 뉴욕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고 위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미국이 어떤 유사시에 핵으로 공격해 줄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협정을 맺는다 할지라도 불안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국제정치의 속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악함이라고 했죠. 자신의 이익과 생존이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도덕적 약속도 혹은 동맹 조약도 사실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에 달린 거죠. 그게 이제 국제정치의 속성이라서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는 결국 우리도 민상 씨 크게 얘기하세요. 예, 의견 표명하시는 것 우리도 같은데. 그 얘기들이 위성 지금- 발사하자. 그러면은 중국이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북한이 그 러시아하고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작 푸틴은 또 왜 그렇게 또 속내가 따로 뭐가 있습니까? 푸틴은 그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항할 줄은, 그리고 서방 세계가 그렇게 지원할 줄은 몰랐던 거죠. 거의 그러다 며칠이면 보니까 함락-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가장 잘 준비한 나라가 어디죠? 가까이 있는 북한인가요? 네, 북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분단국이었기 때문에 탄약도 많이 비축했고요. 그래서 북한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네. 러시아하고 협상을 한다면 그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의 미국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이런 것도 가졌어. 그러니까 나한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쌤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랑 러시아가 가깝게 지내는 걸 중국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중국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역사상 최고로 좋은 관계라고 서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 5기로 갔을 때 가장 처음 방문했던 나라가 중국인 거죠. 이거는 이제 아마 미국을 견제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분명한 거죠. Будем и дальше действовать в унисон ради успешного развития двух стран, процветания двух народов для повышения авторитета и влияни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в мире.
中俄互为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两国关系持续健康稳定发展，两国领导人保持密切交往。 무슨 혈맹에 그냥 탁 엮인 것처럼 아주 돈독한 관계인 것 같은데 이해관계도 잘 맞고. 너무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거기서 사랑이요. 그런데 국제정치에서 사랑은 거짓입니다. 사악함이 또 뒤에 그래서 사악함이 있어. 절대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사랑한다고 믿으면 바보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푸틴의 그 해외 순방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러시아의 속내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중국부터 갔는데요? 중국 먼저? 일단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친밀한 동지자 우군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은 푸틴이 방문하고 있는 북한, 그 다음 베트남이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엄청나게 러시아가 집중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네. 그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북한, 베트남, 인도. 북한, 네. 베트남. 북한, 핵을 베트남, 가졌다? 인도? 베트남에 핵을 안 갖췄잖아요. 발언. 네. 공통점 그 뭔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네. 중국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국가들입니다. 아, 그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북한. 그래서 푸틴이 다닌 곳을 가만히 보면 중국을 역으로 포위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그러네. 그런 포석으로 뒀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또 우즈베키스탄도 저기 중국을 바로 맞닥뜨려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포위하는 라인이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상당히 힘이 있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입니다. 군사력이 있다는. 거의 바둑이군요. 거의 지나서 같은. 네, 그렇게 보시면 네, 깊은 수를 두는 거죠. 이야. 네. 진짜. 그러면은 쌤 아까 전에 무슨 사랑은 국제 정치에서 가짜라고 말씀하셨는데 속내는 완전히 다르고 겉면과 앞면이 다른 이 상대를 뭐 전혀 믿고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네.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협력하고 있지만 러시아만의 특별한 국제정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과 협력해서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뭐 바꾸겠다 이것보다도 일단은 러시아의 기존의 어떤 그 원래의 제국의 권위, 영향력은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중국은 나는 미국과 견져서 세계 패권을 다투는 데인데 러시아는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다른 동상이몽의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다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일본의 국제정치 감각은 거의 세계 최인류입니다. 일본이요? 미국 일방향처럼 막 보이는데. 얼핏 그렇게 보기. 보이죠? 네. 예, 일본은 말이죠.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세계 가장 강력한 패권국과 반드시 동맹을 맺거나 가장 친합니다. 네덜란드가 세계 해상 패권을 장악했을 때 그 네덜란드하고 손잡고 그 힘으로 우리 임진왜란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영국이 세계 해상 패권을 장악했을 때 영일 동맹을 통해서 러일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생산력과 육군을 가졌을 때 독일하고 협력해서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 패권 장악,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이에요. 어때요? 그 처음 세계를 듣는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리고 자신들의 그 운신의 폭을 가져가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일본은 동맹하는 척하지만 그 가운데 국제정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외교 안보적으로는 미일 동맹 막 외치면서 가치 외교 외치면서 그런데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도 교류 계속해요. 가스관 사업 계속하고 있고요. 정말요? 그다음에 그 LNG 수입도 8.6%에서 9.2%인가로 오히려 더 늘리고 있고요. 우와.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과의 무역도 세계 지금 2위입니다. 홍콩은 뭐 중국의 일부니까 네. 그렇게 치면 한국하고 2, 3위를 계속 다투고 있는데 요새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오히려 한국을 더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와 그 무역의 분리
그다음에 실리 외교 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리 외교. 오늘 배운 단어를 쓰자면 일본은 굉장히 사악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거를 이쪽 저쪽 다 손붙잡고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사악한 그런 네.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사악함이지만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 보면 대단히 역량 있는. 그리고 일본은 심지어는 북한하고도 그 냉전 시대에도 교섭을 끊임없이 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올리고 싶은 거죠. 나는 모든 국가들과 잘 지내, 평화롭게. 그래서 그 과거 식민 시대의 보상과 배상 이걸 하겠다고 북한에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 네. 대충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한 250억 불 정도 설인데 북한의 1년 무역액이 현재 16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북한의 1년 GDP가 한 260, 70억 불 정도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맞먹는 그거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실현된다면.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이게 왜 북한 카드가 좋냐면 한국이 일본에게 너무 심하게 하거나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을 때 북한과의 협력 관계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카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목적적인 카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쌤 얘기 듣다 보니까 국익을 위한 수싸움이 되게 치열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방청객분들, 샘둥이 분들 중에 또 질문 있으신 분? 자,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있으신 분? 여기 선생님, 여기 선생님. 그러면 제 뒤에 계신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정말 각자 국가의 이익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게 많은데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코앞에 있거든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합니다. 누가 될 것 같은 것부터. 저는 이 사진 하나로 미국의 대선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의 충격이었어요. 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연출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대단히 놀라웠는데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이제 사퇴하면서 해리스라는 분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누가 될지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Do we believe in the promise of America? And are we ready to fight for it? And when we fight, we win!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If she ever gets the chance to get into office,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외 정책은 너무나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시절의 외교, 제가 보기엔 답습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를 우리가 잠깐 설명하자면 전반기에는 크게 가치 외교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딱 나눠요. 어느 편에 설 거니? 그러니까 권위주의 세력한테 대항해서 민주주의가 단합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으로부터 모든 걸 분리해내야 돼. 중국이 너무 자유주의 체제의 이익을 너무 많이 봤어. 다 분리해내자. 디커플링. 이게 이제 바이든 외교의 전반기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네.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그래서 후반기에 들어서면 바이든이 정책을 바꿔요. 어떻게? 디커플링 말고 디리스킹. 서로 간에 공존은 하는데 리스크를 줄이자. We're not trying to decouple from China. What we're trying to do is change the relationship for the better. 디커플링은 너 나 갈라져. 헤어져. 끝이야. 우리 이혼해. 같이 못 살아. 같이 못 살아. 이건데 디리스킹은 야 결혼해도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옆에서 관리만 조용히, 해나가면서 옆에 분이 조용히 별거라고. 별거 정도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별건데 중요한 재산은 내가 갖고 너는 못 갖고 뭐 이런 거죠. 서로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약간 태도를 바꾼 거잖아요. 그 바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어휴, 날카롭게 계속 질문해 주시네요. 아이돌계 브레인입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게요. 네. 여러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하면, 당연히 우리는 민주주의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 가지고는 도저히 각국의 지지를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국가들이 보여준 입장 표명, 거기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러시아가 남의 나라 영토를 공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네. 다 러시아를 비난할 줄 알았죠. 맞아요. 네. 그런데 보세요. 비난. 자, 비난 찬성하는 게 비난을 하겠다는 건가요? 비난하는 거죠. 비난을 하겠다. 파랑이 그럼 비난하는 쪽이네요. 네, 파랑이 비난하는 국가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제법 너무 많은 거예요. 명백하게 제법. 침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권하는. 너 귀신같이 한국 저렇게 딱 위아래로 빨간 파랑 똥 쳐놓은 거 봤어. 야, 우린 진짜 네. 대단하다. 그런 걸 보면 야,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미국을 다 지지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캠브리지 대학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한다, 지지한다는 국가들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 의도에서. 네. 왜 그러냐면 네. 바로 그 국가들이 생필품과 경제 지원과 네.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 국가들을 마음을 돌리게 하려면 두 가지예요.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압도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데 둘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서는 바로 이러한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도 없고 세계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그 큰 변화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막 네. 중국 관세 60% 인상한다. 막 이런 거 하고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네. 5배 올리겠다. 그때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말 한마디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바둑을 두잖아요. 바둑은 전투에서 져도 포석을 잘 깔면 이겨요. 그러니까 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우리도 미국식의 바둑, 포석을 깔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방과 함께하고 자신의 역량부터 기르고 직접적인 충돌은 자제하고. 네, 그런데 트럼프 스타일은 네. 서양식의 체스 게임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적장만 죽이면 게임 끝나요. 그렇지. 강요. 돌진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이제 아마 트럼프는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또 무역주의자예요. 사업을 했기 때문에.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Go. 어떻게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자. 그리고 내 부담은 줄이자. 난 돈 안 써. 네가 써. 그래서 트럼프의 주요 무기는 관세예요. There's been no country that's ripped us off more than China. So we'll put a tariff of approximately 100 to 200% on each car, and they will be unsellable in the United States. 여러 가지 고리들 보면 관세 확. 네네. 근데 문제는 중국에게만 올리는 게 아니라 동맹국, 우방국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올려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대안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상대방에게는 최대한 밀어붙여야죠.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그냥 막다른 길에 우리는 서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위성을 발사해. 인터넷이 안 터져가지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로서 가장 당면한 걱정은 반도체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지금 경쟁 그리고 중국이 할 수 없는 것 거의 유일하게 중국이 할 수 없는 게 반도체예요. 그 반도체 능력을 가진 국가가 둘이에요. 대만하고 우리나라. 맞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그 반도체 생산 능력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다 불안한 나라들이에요. 언제든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 역량을 어떻게든 혹은 대만의 반도체 역량을 어떻게든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5배 이상 올라가고.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그 할 선택이 아닌데 미국으로서는 강력하게 그걸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대단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경제 근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 쭉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목 체스처럼 가서 적장에 목을 치겠다 이런 분위기니까 트럼프보단 해리스가 조금 부드러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은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할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해리스를 이제 더 선호하겠죠. 왜 그러냐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급격한 어떤 변동보다는 중국은 이미 미국과 싸울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장기전으로. 그래서 완만하면서 지속적인 경쟁, 관리가 가능한 경쟁을 원해요. 그러면 중국은 자신들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트럼프처럼 나타나서 왕창 흔들어버리면 이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중국 지도부는 14억의 인구를 다루고 있고 거기에서 한 번의 혼란이 어떻게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은 싫어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해리스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선생님, 그러면 그런 거 치고는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거 치고는 굉장히 중국 경제 안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건 또 상황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중국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되니까 그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이런 부품이라든가 재료들을 차단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도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의도된 것이요? 어떤 부작용?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는 미국식의 혹은 서구식의 빠른 경제 발전 전략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환경 오염이라든가 빈부격차라든가 아주 특수 일부 집단들이 그 권력을 장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자면 중국의 야심은 뭐냐면 기존의 미국이라든가 서구가 했던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최강의 국가로 쓰겠다. 새로운 방식이요? 새로운 방식. 어떤 방식? 그거는 서구의 방식은 뭐냐면 그 군사력 첫째. 두 번째로는 막강한 이제 그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은 자본의 능력. 그런데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생산 능력,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거, 인프라스트럭처 까는 거. 그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 손자병법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을 이기겠다, 결국에. 결국은 그래서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들이 그 지지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세계의 기존의 질서를 개혁하고 변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이론을 내세워서 인류 운명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동체로서 책임지겠다. 국가 단위로서 해결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생태계의 문제, 환경 문제, 공해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다음에 팬데믹의 문제, 그다음에 우주 사이버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전 세계적인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재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야, 야심차지 않아요? 인류 운명 공동체. 와, 지구방위대 같은 느낌. 아무도 안 못하겠는데 본인들이 막 책임감을 느끼네요. 어벤져스 이런 느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자기네 내부에서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왜냐면 그 비용이잖아요, 다. 그렇죠. 원래 강대국이 왜 망하냐면 너무 많이 개입해가지고 비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실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길을 가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쌤,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 쌤과 함께해서 배운 내용으로는 뭐 남미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뭐 인도, 동남아 이런 쪽으로 생산 시설들이 되게 옮겨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않을까 싶기는 해요. 대체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도움은 되겠어요. 우리 홍석천님 빙고. 왜 그러냐면 인도에 아마 가보시면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직 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세계 그 제조업에 단 2등하고 미국하고도 거의 2배 이상이에요. 그 정도로 중국의 제조업 능력이 강화됐고
중국과 세계 제1의 무역국가인 나라가 130, 40개 국가에 이를 정도로 과거에는 미국이었어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하고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에요. 그런 중국이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어떤 가치,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아직 그에 대한 해법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리고 중국이 괴로워하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답은 못 찾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우리가 이렇게 무슨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사실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만. 네. 중국이 지금 조금 심상치 않은데 분위기가 네. 대만을 진짜로 침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할 것 같긴 해요. 왜요? 아니야, 이랬다가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되고 지금 다. 아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대만이 그냥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네.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거 모험주의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기술적으로 앞선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전쟁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진핑 지도부가 갈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제공할 텐데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입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항상 추구해요. 그래서 대만으로 하여금 야, 중국 편에 붙어야 내가 살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할 정도까지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만 해야 네가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어. 그게 이제 중국의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대만을 놓고 미중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반도가 양안 간의 그 분쟁으로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전쟁이 아닌데 왜 한반도가 위험해진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1948년에 소련이 서베를린 봉쇄로 서방 진영하고 거의 군사적 충돌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바로 이제 스탈린은 김일성을 지원해서 한국에서 전쟁을 발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으로 전환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세계의 관심과 군사적 역량이 한반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스탈린은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를 모면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 혹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아주 유사한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이 이상한 소리 한번 했잖아요. 전략적 견지에서 중국과 우리 협력하겠다. 그 전략적 견지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중국의 어떤 핵심적인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혹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북한이 움직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만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혹은 심지어는 오히려 한반도에서 분쟁을 일으켜서 한국과 일본을 붙잡아둔 다음에 중국은 대만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 시나리오까지 이제 안보 전문가들은 시나리오 차원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요. 그렇지만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공간인지 그리고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이 논리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집답게 정말 새로운 시각들, 분석들을 저희가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과 인천에서 교직 생활을 30년 하다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 김삼식입니다. 국제관계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외교 정책
또는 외교 정책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정치 지도자는 국제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혜 있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우리 선생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전체를 그냥 아우르는 듯한 질문. 아주 좋은 질문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두 가지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군사 안보적인 그 측면이나 경제적인, 특히 과학기술 측면에서 미국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 되는 건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은 또한 통상국가고 분단국가입니다. 그러려면 평화가 중요하고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유연하면서 분쟁과 전쟁 혹은 갈등보다는 가능하면 협력하고 화합하고 잘 지내는 외교를 일단은 중심으로 우리의 외교의 좌표를 잡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될 몫입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현재 국내 정치가 너무 진영화돼 있어서 측근 몇 명에 의해서 대단히 당파적인 시각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대한민국 운명이 그들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혼란스럽고 회색지대와 같은 현재 국제 정세에서 가급적이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공감대를 서로 모으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한국형 솔라리움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솔라리움 프로젝트. 솔라리움. 네, 알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솔라리움.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19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럴 때 미국 군문이 막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백악관에다가 의견이 다른 네 팀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각각 니네 입장에서 한번 보고서 만들어봐. 우와. 그게 솔라리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모아서 보고서를 완성해서 그것이 냉전 기간 내내 대소 전략의 핵심적인 그 전략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양극화된 정치 지형 그리고 양극화된 외교 안보를 넘어서서 같이 보수와 진보, 우리 인재들은 많지 않습니까? 다 모아놓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전략이 뭐냐 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전략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닌가. 이런 바람으로 가는